이 상태에서 지금 좀 으스스한 게 오데사 해전을 미국이 좀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막 나옵니다. 미국이 대함 미사일을 지원한다는 정보가 파다합니다. 어저께 미 국방부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한테 대답을 할 때 미군이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공격할 계획이 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해요. 그런데 미국이 대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할 계획이 있냐 그러니까 대답을 yes, no를 안 하고 피해버렸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흑해를 봉쇄한 상태입니다. 오데사를 봉쇄한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밀값과 메밀값이 그렇게 튀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과 메밀 생산의 주 산지이기 때문에 오데사를 봉쇄해 놓으니까 전 세계 식량값이 좀 튀고 있어요. 밀과 메밀이. 그래서 러시아의 흑해 봉쇄가 있는데 이 봉쇄를 이제 미국이 만약에 대함 미사일을 공격하면 저게 전에 모스크바호 침몰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냥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흑해 함대 전체가 괴멸해요. 그러니까 저게까지 미국이 과연 지원할까 말까. 저 같으면 지원 아마 못할 것 같은데에 51% 둡니다. 왜 그러냐면 육상에서 상대방을 괴멸시키는 거는 러시아가 쥐어 깨져도 참아요. 그러나 만약에 저기 러시아 핵잠도 들어와 있고 이런데 저기다 대고서 대함 미사일로 러시아의 함대를 작살냈다. 크리미아의 세바스토폴 항구 근처에 잔뜩 모여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그걸 작살을 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심각해지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데사 해전은 본격적으로 벌이지 않을 거다. 그러나 육상은 그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옵션으로 갖고 있죠. 너희 말 안 들으면 여기까지 해서 흑해 함대를 문질러 버릴 거야. 자 보세요. 러시아가 흑해 함대가 쥐어 깨지면요. 발틱 함대는 지금 발틱해가 봉쇄된 겁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에 의해서. 그러면 러시아가 함대가 없는 거예요. 남는 건 어디야?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밖에 안 남는데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는 한국과 일본 이런 데서 손잡으면 저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어디로 나오려고? 북태평양 어디로 자기들이 기어나와?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흑해 함대가 작살난다는 게 무지하게 뼈가 아픈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 대함 미사일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그 긴장의 수위가 거의 제3차 세계대전 바로 전 단계까지 올리는 그런 일이 돼서 저는 51%의 확률로 아마 저기까지는 안 갈 거다. 그 대신에 돈바스 지역의 육상전에서 러시아군을 아마 박살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검토 중인 이제 두 종류의 대함 미사일이죠. 공급은 안 하더라도 옵션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 발사 하푼인데요. 이게 참 이제 아이러니한 게 하푼은 원래 비행기에서 쏘거나 배에서 쏩니다. 상대적으로 공격 거리가 짧습니다. 14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하푼을 지금 이게 그림이 둘 다 지상 발사 하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하푼을 지상에서 발사하는 건 뭐 때문에 저렇게 개조를 했냐? 불과 작년에 개조했고요. 타이완이 요구해서 저 옵션을 개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푼이 지금 지상 발사가 가능해요. 한 140km 날아갑니다. 하푼의 단점은 뭐냐면 첫째 공격거리가 좀 짧고요. 140km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GPS 좌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배가 움직이니까 정밀하게 타격을 하려면은 결국은 뭔가 미사일 자체가 뭔가를 다시 목표물을 식별해야 되거든요. 그 식별 방식이 무선 타겟팅 방식입니다. 저걸 라디오 프리퀀시 RF 시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선으로 이제 레이더 같이 이렇게 해서 물체를 식별하고 가서 때려 꼽히는 그런 방식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RF 시커의 문제점이 뭐냐면 육지에 가까이 가거나 해서 이 무선이 많은 지역에 가까이 가면 저게 작동을 못 합니다. RF 시커가 굉장히 부정확해져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배들의 그 배치를 보면요. 전부 세바스토폴 항구 근처, 그러니까 크리미아 반도의 연안을 따라서 배치되어 있어요. 육지에 가까이 가 있어요.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또 하나의 대함 미사일은 네이벌 스트라이크 미사일 NSM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노르웨이사의 제품이고요. 이건 지상 발사가 기본입니다.
이거는 180km 이상 갑니다. 200km, 300km도 가고요. 이거는 적외선 이미지 타겟팅 시스템입니다. 아마 이제 이제 아프간이나 이라크 때 이렇게 야간 투시경 같은 걸로 보면 적외선 이미징을 하면 총을 들고 사람이 뛰어가는 거 이런 게 보이죠. 적외선으로. 마찬가지로 적외선으로 배가 주변의 바다와 온도 차이가 나니까 적외선으로 이미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배 급소에 가서 꼽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미사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강도, 그 다음에 제3차 대전으로서의 확전 위험성을 굉장히 높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아마 미국이 위험용으로만 가지고 있을 거다. 위험용으로, 그러니까 옵션으로, 카드로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육지에서,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거의 괴멸적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이제 괴멸적 타격을 입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젤렌스키 진영의 발언이 강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수석 보좌관이 엊그저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를 구걸하기 위한 영토 할양은 없다. 그런 짓은 미래의 불씨가 될 뿐이다. 한번 직접 보시죠. Now, the Ukrainian government says it will not agree to any peace deal or even a ceasefire with Moscow if it involves giving up any of its territory. Senior advisor to President Zelensky says making any concessions would backfire because Russia would only escalate attacks in the future. Let's go live now to our correspondent Joe Inwood, who joins us from Kyiv. Joe, I mean, he's said before, hasn't he, that diplomacy is the only way, but presumably when things are more stable and nobody's going to exploit the fact that the talks are underway. Yeah, absolutely. I mean, everyone thinks at some point diplomacy needs to kick in, but that will only happen when the conditions are right. The Ukrainians hope from their side, and I think all parties in this conflict accept that that's going to happen once a lot more fighting has taken place. Now, at the moment, that fighting is concentrated in the east of the country, the area known as the Donbass, and things are really hotting up there. In the Donbass, diplomacy feels a distant prospect. Russian forces are advancing towards the strategic city of Severodonetsk, trying to encircle the Ukrainian defenders. Heavy artillery and overwhelming force, which eventually won them the ruins of Mariupol, still their tactic. A senior advisor to Ukraine's president says only force of arms will end this conflict. Russia sells nothing but war. It's only interested in expansion. Today it attacks Ukraine. Tomorrow it could attack any other country on the perimeter. Georgia, Moldova, and so on. There is no other formula but to subdue Russia today through an end to the war on Ukraine's terms.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조건으로 러시아를 극복시켜야 된다. 영토 활용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저 말 그대로 액면대로 받아들인다면 크리미아까지 되찾겠다는 소리예요. 돈바스는 물론 크리미아까지 되찾겠다. 그래서 해전으로의 확전,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대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위험용 칼을 들고서 육상에서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첨단 공격용 무기로 무장시켜서 러시아 육군을 작살내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투가 아니라 전쟁을 봐야 됩니다. 부분이 아니라 대회전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롬멜 같은 장군 전투에서는 엄청 이겼어요. 그러나 북아프리카 탱크전 그 전체 전쟁에선 졌습니다. 왜냐하면 롬멜이 워낙에 여러 가지 보급이나 탱크에서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 사기를 안 떨어뜨리려고 부분적 전투에서 계속 이기는 방식을 취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으면 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쟁에서는 대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회전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decision making. decision making이라면 우리가 그냥 번역하면은 결정 내리기 뭐 이렇게 보는데 그 결정 내리기가 아니라 이때 decision은 승패를 가르는 걸 decision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
즉 전쟁 승부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그 전장터가 있습니다. 그 전투가 있습니다. 그걸 그랜드 캠페인, 대회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기 그림에다 동그라미 쳐놓은데 세베로도네츠크, 그 다음에 슬로비안스크, 그 다음에 크라마토르스크 이런 데들이 돈바스를 누가 장악하냐에 대한 대회전이 펼쳐지는 지역입니다. 저기가 또 더 확대한다면 이제 마리우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들이 이제 그런 지역들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저거에서의 대회전은 언제부터 펼쳐지기 시작하냐? 6월 하순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은 아직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무기를 제대로 전달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춘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후퇴를 통해서 시간을 벌면서 비대칭 전술을 쓰고 기습을 하고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해서 6월 말까지 최대한 지켜내면서 타격을 가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야 우크라이나를 두고서 아니 저기 뭐 러시아가 지금 뭐 연전연승을 하고 있다. 이제 전쟁이 이제 러시아의 승세가 굳어졌고 우크라이나가 패세가 굳어졌다. 일단 전쟁 자체는 러시아가 이미 졌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얼만큼 지냐만 남은 게임이에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해서 발틱을 때려 막아버렸는데 끝난 거예요. 전쟁은. 그 다음에 키예프를 공략을 해서 우크라 전체를 괴뢰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그림이 망가졌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민 심지어 러시아계까지 지금 반러 성향이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리우폴이요. 저거 완전히 러시아계 도시입니다. 러시아계 도시예요. 저 마리우폴. 그래서 러시아계에 의한 우크라 사람들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데 아니에요. 저기가 마이단 혁명 때 2014년인가에. 그러니까 저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군사 전략하는 사람들은 러시아가 왜 마리우폴을 저렇게 폐허로 만들어? 쟤들 돌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계마저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치를 떤다고요. 자기들이 깨지니까. 앞으로 저 지역들이요. 그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아마 피 터지는 그 시가전을 벌여가면서 그 러시아를 패퇴시키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할 거고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 놓고 미국은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을 향해서 확전될 수 있는 카드는 자제하면서 카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한미사일 같은 걸로. 그 구도가 앞으로 한 20일, 25일, 한 달 안에 잡힙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챕터 2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소한 싸움들, 사소한 전투의 사소한 승리들을 가지고 마치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겼고 전쟁은 이미 졌어요. 얼마만큼 질 거냐라는 이제 그 견적만 남은 거예요. 저기서 돈바스에서부터도 다 쫓겨난다. 그럼 왕창 지는 거고요. 크리미아도 쫓겨난다 그러면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이 지는 거고요. 이미 졌어요.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를 러시아의 적으로 만들었고 우크라이나의 괴뢰국가를 만드는 데 실패했고 나토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했고 서방 전체가 반러시아로 확 돌면서 반러시아로 서방이 완전히 돌아버리면서 서방이 보수 공화주의, 주권국가 체제 강화, 군사력 강화로 확 돌았고 유럽이. 그럼 러시아 진 거죠 이거. 모든 전략 목표는 다 실패한 거예요. 전쟁의 전략 목표는. 실패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실패한 거예요. 그냥 0으로 실패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실패한 겁니다. 크게 손해봤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그 패배를 어느 선에서 수습할 수 있냐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러시아가 크리미아는 모르겠는데 아마 돈바스는 토해내게 될 거다. 그래서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거다. 그리고 크리미아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반러 그런 투쟁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